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국가 경영이라는 것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 민간 기업 출신입니다. 삼성에 3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CEO까지를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주로 제가 했던 거는 인사 업무를 주로 운영해가면서 갔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사람을 어떻게 볼고, 사람을 어떻게 운영하고, 사람을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세계 경영으로 뻗어나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운영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성장과 좌절과 경험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의 힘이란 게 뭔고, 도대체 학력이란 뭔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쭉 본 것은, 삼성은 사실 학력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제일 잘한다는 그 사장들이 진짜 옛날 말로 하면 그냥 잡대 출신들입니다. 좋은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꼭 성과가 좋다 이런 것이 저쪽엔 등식이 성립이 안 되는, 바꿔 얘기하자면 어느 학교 출신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인사를 쭉 했습니다만 저한테 사장이 묻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인데, 저 친구 어느 학교 나왔지? 저 부사장? 글쎄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요. 부사장입니다. 현직.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연대 나오지 않았어? 글쎄, 연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확인하죠. 전화 확인하면 되니까. 연대 나왔어요. 사장보다도 어느 학교 나왔는지 몰라도 제가 근무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었어요. 확인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 대신에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을 얼만큼 할 수 있고, 다음에 무슨 일을 시키면 잘할 거다, 이 생각, 그 다음에 그 자리는 다음에 누구를 앉히면 되겠다, 이거는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로서 인사를 해왔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 근데 이제 정부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정부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고시, 더욱이 무슨 전공은 뭘 했느냐에 관심도 없고요. 제가 본 바로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봤냐 하는 건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인사카드라는 것을 한 두세 장을 넘길 정도로 1년마다 한 번씩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도식의 그 방식인지는 참 의문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성과와 전과와, 이거는 없습니다. 그 일을 거쳐갔다는 것만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죠. 그냥 조직이 작고 그 사람을 잘 파악하고 있고 아주 9번부터 엘리트로 딱 구분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방식의 사용해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 숫자가 102만 명입니다. 그것도 정규직만 102만의 공무원을 그런 식으로 운영 관리한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들여다보면서 기업과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공조직이라는 것을 갖다 굉장히 더 중요하게들 얘기하시는데, 공공 영역이라는 것과 사 영역의 차이가 과연 지금에 와서 어떤 건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소비자만큼 더 무섭게 생각하는, 국민을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소비자의 니들을 못 맞춰주면 내 물건 안 팔리고 회사 문을 닫습니다. 우린 국민 눈에 못 맞췄다고 해서 국가 문을 닫는 경우를 보지 않지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영역의 차이고 어느 영역이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민간인으로서 이제 행정 영역을 처음 들어가 본 거죠. 지금까지 행정 영역에 민간이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기업 주식. 그래서 왜 기업의 DNA를 심을 수 없을까? 기업의 DNA 충분히 심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최소한도 사람 분야에 대해서는, 단지 정책은 조금 다르죠. 정책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퍼블릭한 생각을 가져야 되지만, 집행의 영역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적은 세금에 높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은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더욱이 앞으로의 국가는 개인이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금 적게 나는 나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기들의 원적을.
지금 우리나라 이중국적 허용되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이미 다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왜 그렇게 그런 비효율적인 국가나 정부의 사람은 머물러 것인가 하는 생각도 앞으로의 미래에는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저는 이런 사람인데 오늘 여기도 계속 양복 입고 오느라고 제가 좀. 근데 이제 공직에 있을 때는 이제 이런 모습이죠. 늘 보면. 그래서 왜 공직은 또 제가 뭐 회의하러 청와대 가보니까 뭐 전원 까만 차입니다. 왜 전원 까만 차입니까? 한 40여 명 오시는데 전원 검은 차를 타십니다. 단 한 분도 검은 차 안 타시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하얀 차를 탔더니 신문에 나더라고요. 하얀 차 타서 신문에 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나라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는 저는 37년간 기업에 있었고 학교에서 2년 반 있으면서 학교에 있을 때 젊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서 뭘 생각했냐면 야 이게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내가 젊었을 때에 바라보던 꿈들 그 꿈들을 과연 우리 국가가 해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해서 청년 활동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굉장히 국가나 사회로부터 또는 선친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이제 NGO 활동을 시작했고 그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뭐 제의를 받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기업이 있다 이걸 하게 되면 개인적인 손해가 좀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공공적 영역에 기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왜 썼는가? 제가 뭐 통상적으로 손들고 정부에서 나오겠다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 손들고 나오게 된 동기는 뭐 혁신이 계속될 수 있기 위한 방식으로서 제가 지금쯤 나가면 혁신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고 이 책은 왜 썼는가? 이 경험과 생각과 재현 소회를 좀 남겨놔서 다음에 써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로드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부에 들어가 보니까 세계 미래 경쟁력이라는 단어는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세 개의 단어가 왜 이렇게 우리 국가는 없는가? 최소한 정부 사이드에는. 기업에서 저 세 개의 단어는 늘상입니다. 언제나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가 없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해서 하는 목표가 뭔가 하는 것에 목표가 굉장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받는 공무원, 행복한 국민,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갖고 있지 아니하죠. 그래서 공무원 하면 진짜 공무원 하면 여러분 어떤 색깔이 생각나십니까? 총리님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어떤 색깔로 국민들이 바라봅니까? 공무원에 대한 색깔 뭐 핑크빛이나 블루스카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건지 그 왜 공무원 하면 따뜻하고 유능하다는 느낌을 안 줄까? 왜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회화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구현해야겠다 해서 이런 표를 만들고 인사 관리는 전반적인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그물코에 하나가 빠지면 잘 안 돌아갑니다. 어느 하나만 고쳐서 되지는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틀을 만들고 이 표는 뭐 보고를 해서 3년 안에 하겠습니다. 이거 3년 정도의 어떤 로드맵을 갖고 이 표를 만들고 이거를 하기로 그렇게 해서 3년을 목표로 하고 제가 20개월을 하고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시작하면서 요걸 만들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왜 이런 게 없는가? 15년, 20년, 30년을 보는 어떤 로드맵이 전혀 없는가? 그래서 연구회를 만들고 전문가들을 붙여서 인사비전 2045라는 걸 진행하도록 해서 요것은 작년도에 책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서 요것 또한 장기적 비전을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요 3년기에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동시에 추진해 나갔습니다. 제가 느낀 국가와 기업의 차이입니다. 또 하여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국가가 생각하는 방식과 기업이 생각하는 방식, 그래서 제가 본 기업과 국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과연 세계의 경쟁력에 충분한가,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뭐 산업혁명의 변화라는 거 전부 다들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거예요. IMF 이후에 중대한 변화는 쉽게 얘기해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에 대한민국의 세계 속으로 뻗어나간 것 때문에 오늘의 변화가 온 것이죠. 근데 이 변화가 얼마나 빠르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변화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노동이 시간이 생산성이었었죠. 옛날에 뭐 산업화 시대만 하더라도 노동 시간이 그대로 생산성과 관련됐지만 정보 시대에 와서 어떻게 노동 시간이 생산성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그게 큰 차이가 적어지는 시대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는 사람을 봤을 때 그냥 휴먼 파워 시대입니다. 맨파워, 뭐 호스 파워에 같은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휴먼 리소스 시대가 오면서 이제 이때는 지식이라는 것이 자꾸 이제 중요 시대니까 학벌이 하나의 마켓 프라이스로 바뀌었죠. 옛날에 힘이 마켓 프라이스, 이제는 학벌이 바뀌었다가 이제는 밸류, 이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창조해내느냐가 마켓 프라이스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누가 학벌을 잘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재능을 어떤 걸 갖고 있느냐 하는 탤런트적 요소를 우리는 가치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은 제목의 시대가 아닙니다. 양성에서 육성에서 키우는 제목의 시대가 아니고 재주를 가진 사람들의 시대, 누구나가 탤런트를 갖는 시대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재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재주의 시대. 그래서 힘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가치로 이제는 바뀌었다. 그럼 4차 혁명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인재상은 어떤 거냐?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무엇인가를.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뭐 창조적 능력, 무슨 수학적 능력, 과학적 지식, 소프트웨어적 사고, 이런 것들이 가져가는 거고, 지식이라는 것이 정의가 다시 돼야 되죠. 옛날에 우리는 지식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암기를 했죠. 제가 공무원이 돼서 뭐 필요한 것이 법과 헌법 뭐 이런 게 있죠. 외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수첩에서 열어보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누구든지 이제 지식을 찾는 시대로 바뀌었지, 지식을 학습하는 시대로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육 방식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국가에서 사람은. 근데 외부 환경은 10년 사이에 포춘 50대 기업에서 뭐 4분의 1이 없어진 거죠. 우리나라 IMF 이후에 30대 재벌 기업 중에서 16개가 없어졌습니다. 삼성전자도 IMF 이후에 세계 11위, 12위였었습니다. 지금 1, 2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불과 11등 정도에 제가 조인했었는데 11등에서 1, 2등 되는 사이에 변화란 뭔가 1등부터 10등이 모조리 망해서 11등이 1등이 된 거예요. 그럼 10년, 15년 후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200조, 현대차 90조. 이 두 회사가 우리는 10년 안에 어떤 우리의 환경 변화를 가져올까. 이미 삼성전자는 2014년을 기점으로 200조에서 잘 발전이 안 되죠. 지금 올해 이제 한번 230조로 가겠다 그러는 거고, 이익도 연간 30조 규모에서 올해 50조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 반도체 특수한 사이클을 이용한 올해의 변화이지, 이미 휴대폰은 작년 대비해서 벌써 15% 매출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미 등수 안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삼성전자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그럼 삼성전자 200조짜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10년의 대응력을 다른 걸 가지고 있는가, 핀란드는 어떤 전철을 밟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를 살리는 게 국가적인 아젠다인가, 없어지면 대안을 마련하는 게 국가적인 아젠다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 매출, 삼성전자 국내 매출 10% 수준에서 점점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제가 한번 이제 물어보면은 대개 국내의 휴대폰을 도대체 삼성전자가 100개 만들면 몇 개 팝니까? 라고 여쭤보면 답변하시는 분이 참 드뭅니다. 이게 100대 만들면 3대 팝니다. 97대를 해외에 팝니다. 근데 우리는 규제는 97대 하지 않고 3대에 갖고 규제를 하죠. 저희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를 좀 97대 파는 데 가서 좀 공정거래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되게 수출하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 우리 공정거래는 세대에 대해서 100대를 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이런 발언은 정부에 들어가서도 했습니다. 뭐 공정거래위원회에다. 그런 거 좀 연구해라. 4차 산업혁명. 이거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그냥 요거 한테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요거 그냥 요것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a technological breakthrough. This morning, I read over 4,000 articles on leukemia in less than a second. たった数週間で新しい言葉も話せるように Thousands of new laws were published yesterday, and I'm up to speed on all of them. I know every detail of every public quarterly report in the last 20 years. I can spot diseases before a patient displays a single symptom. I can understand euphemisms, idiosyncrasies, and complex metaphors. I can tell what's going to sell out before it ever trends online. I can forecast the weather in over 2.2 billion locations at the same time! I can grow with you. I can coach you. Enrich you. Enlighten you. And I'm just getting warmed up. Hello, my name is Watson. Together we can outthink the limits of what's possible. Welcome to the cognitive era. 요 굉장히 짧은 영상입니다만 요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미 이렇게 돼 있다. 이게 IBM의 왓슨이고 이 왓슨은 오늘 한국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와 있다는 거죠. 이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빨리 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변화를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죠. 그럼 국가적으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왜 지난번 이 대통령 선거하신 5분의 후보는 아무도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은 어디쯤 있는가라는 5년에 우리는 어디쯤 갈 거고요. 우리 세계 속에 어느 정도예요 하는 세계 속에 우리는 얘기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왜 안 하는가? 또 5년이 아닌 10년 후나 20년 후의 얘기를 왜 하지 않는가 하는 굉장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뭐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은 우리나라의 작은 중소기업도 창업하는 순간 뭘 생각하냐면 우리는 몇 년에 국내에 몇 일 할 거고요. 얼마가 지나면 세계 시장을 어떻게 갈 거고요. 동남아 시장을 어떻게 할 거고요.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미 그렇게 바뀐 시대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무도 세계를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의 경쟁력이란 뭔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도대체 국가는 꿈과 비전이 있는가 하는 문제고 국가의 경제력은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국가의 자원은 과연 있는 나라인가. 국민의 종합적 역량은 어디까지 키워줄 것인가. 지도자 공무원의 능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토양은 어떤가? 우리는 과연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있는가? 도대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으며 의사결정 구조도 이걸로서 충분할 것이며 시스템도 충분하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속도냐 이거죠. 그 다음에 정치와 행정이 이렇게 커졌는데 아직도 정치와 행정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우리 400조 예산입니다. 국가가. 15년 전에 100조입니다. 그 15년 동안에 4배의 예산이 됐는데 이 예산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운영하는 조직도 바뀌지 않고 운영하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400조를 잘 쓰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은 왜 이게 어려운가? 저 작은 기득권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만들어내는 체계를 안 갖고 있으면서 내 거를 조금 내려놓으면 큰 이익을 가질 수 있죠. 갈등병이 우리 국가가 얼마나 위해요. 생산성의 27%를 갉아먹는다는 통계도 있죠. 생산성을 할 때 갈등 구조만 줄여도 27%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근데 저희 나라는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제일 긴 나라 중에 2번째쯤 차지합니다. 노동 생산성은 제일 낮은 나라 중에 또 밑에서 2번째쯤 됩니다. 왜 장시간 노동하고 장시간 생산성이 제일 낮은 나라에 속해 있느냐. 일본의 80%. 근데 일본조차도 구미를 따라가겠다고 미국과 독일을 따라가겠다고 생산성 배가 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생산성 배가 운동을 합니까 지금?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노력을 합니까? 잡 쉐어링을 희한하게 하죠. 8시간 일하던 사람을 7시간 시키겠다. 그래서 1시간을 잘라서 사람을 고용을 더하자. 그게 어떻게 대책입니까? 그 코스트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기업이 부담하면 소비자한테 갈 거고 국민 부담일 거고 해외에다 얹히면 경쟁력은 떨어지고 같은 시간에 일했을 때 생산성을 높여주는 게 생산성인데 이거에 전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쉬운 방식으로 가요. 제가 들어가서 법을 모든 이 국가의 운영은 법에 의해서 기초하기 때문에 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조직이 가치와 문화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여시대도 아마 설립의 가치와 운영의 철학이 있을 겁니다. 국가는 어떤 것인가 이거죠. 공무원이 100만 명이 넘는 시대에 그 기준이 되는 가치를 보니까 윤리헌장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35년 전 겁니다. 1982년도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동안에 아무도 30년 동안 열어보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은 겁니다. 뒤져보지도 않은 거죠. 교육도 안 시키고. 35년 만에 이거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시무식 때 정부 시무식 때 공포하고 전 공무원 습득 교육 시키기 시작하고 계속 가치와 철학과 교육을 갖다가 다시 시켜나가기 시작했고 전 교육기관에다가 전파하고 전 교육 공무원들에게 또는 모든 공무원이 습득하도록 바꿨습니다. 왜 35년 동안 누구도 이걸 건드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은 35년 동안 이런 걸 안 건드리는 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현재 1980년도 수준의 법률로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틀이라는 거죠. 기본적 틀. 대수술이 필요한데 4천 건의 법률밖에 없는데 이걸 왜 안 고치는지. 그래서 공직가치라는 게 뭔가 말로 하지 마라. 도대체 공직가치는 뭔가 부패지수가 왜 높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공직가치에 대해서 이거를 바꿔서 조직문화의 변화를 가져오자 하는 것에 이 중심으로 이걸 바꿔놔서 제가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저기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대통령께 보고하고 제일 먼저 할 일이 이겁니다. 가치와 문화에 대해서 바꾸겠습니다. 해서 이걸 바꿔놨습니다. 정비했다고 보시면 맞죠 이게. 그래서 실질적 행동 변화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먼저 했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법은 제가 봤을 때 하여튼 80년 중반의 어떤 기준으로서 지금까지 운영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고 이게 국회에서 국회 법률안 발의권입니다. 이렇게 발의하기 시작하면 법이라는 무엇인가? 질서라는 건 최소한의 법률이 중요하지요. 법이란 모든 것이 규제의 시작이고 비효율의 시작이죠. 최소한의 법, 최절제되어진 법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20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국회에서 가결률은 이 정도입니다. 40%. 그러니까 이게
이 중에 40%가 또 가결되고 있으니 옛날 법률에 비해서 5배 이상 양산해내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근데 이것은 어떤 일이냐. 그런데 이제 법안 처리 속도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법안 처리 속도는 19대 국회 때 517일 걸렸습니다. 뭐 하나 바꾸자고 법안이 나오면 1년 반이 넘어서 결정해 주면 그 사이에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 산업이 5년 후에는 내리막길이라는 시대도 접어들고 있는데 법 만드는데 이렇게 걸린다는 것은 이건 고치지 아니하고서는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께 말씀을 드렸어요. 517씩 걸리니까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국회는 빨리 일합니다. 통계가 존재합니다. 작년에 규제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되어집니다. 규제를 풀기로 해서 그때부터 시행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407일인가 걸립니다. 아니 이걸 바꾸자고 한 것이 빨간 거에서 노란 걸로 바꾸자고 한 것이 400일이 걸려 평균 400일이니까요. 물론 경중 완급이 있겠죠. 평균 400일이 걸린다는 것은 이거 바꾸자고 합의해놓고 하는 데까지 400일 걸린다는 것은 이 스피드가 과연 우리가 4차 혁명 시대 세계 속의 대한민국 갈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이 틀을 고치지 않고서 어디로 가자고 하는 거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법률적 기반이 80년대 중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 국회의 법률 규제와 이것이 정비해 볼 필요성이거나 그 기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규제와 집행에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피드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걸음이 늦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영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건 그냥 운영입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잘. 매니지먼트는 주어진 여건을 넘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냅니다. 왜 어드민을 합니까? 이제 국가가 어드민을 할 때가 아니고 매니지먼트로 바꿔서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놓은 매니지먼트 시대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잘 운영하는 것을 넘어가줘야 된다. 그리고 인사를 만사라고 해서 인사를 임명하면 끝냅니다. 글쎄요, 인사 시스템은 진짜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낙후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사의 시작이구나. 사람을 임명해 놨다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인데 더 재밌는 건 정부는 인사와 조직이 부처가 달리 운영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직도 티오제를 갖고 있고 계급별 티오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 운영 시스템이. 그리고 장관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장관한테 인사권을 독립시켜 줘야 소용있습니다. 장관한테 인사권을 독립시켜 주고 싶으면 티오권을 줘야 되고 직급의 운영권을 줘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안 주고 장관보로 인사권을 행사하라. 장관의 인사권이 뭐 대통령부터 위임받은 권한인데 그 뭐 운영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운영 능력이 있느냐, 운영할 권리를 줬느냐 두 가지가 다 있어야죠. 운영할 역량이 없는데 주는 것도 문제고 주지 않고 하라는 것도 문제고. 인사는 경영 시스템이랍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CEO와 CHO의 봉급이 같은 수준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 사람의 운영하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거죠. 이제는 모든 기업이 생각하는 게. 국가 또한 특히 대한민국은 사람의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거죠. 공공과 민간을 비교해 보면요. 10대 그룹의 상장사 근로자 90만 명입니다. 공무원 102만 명입니다. 10대 그룹의 경제력과 그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뭐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102만의 공무원의 역할은 국민들한테 또는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그럼 이제 공무원은 또 어떤 거냐. 우리나라 1525만 근로자 중에서 평균 임금이 300만입니다. 월. 중위소득이 200입니다. 중위소득이 200인데 밑에는 봉급을 좀 올려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겠죠. 근데 평균 300입니다. 공무원 평균은 500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무원이 우리나라에서 봉급 적게 받고 저생산성 조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평균 300만 원인 국가에서 500만 원 받는 공무원들의 역량과 퍼포먼스와 성과가 얼마가 더 나와야 되겠습니까? 500만 원입니다. 국가 재정의 문제에서 봐도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연금에서 작년도에 재작년에 해갖고 610조 정도를 절감시켰습니다. 공무원 하나를 뽑으면 30억의 국민 부담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도 쉽게 결정해요. 30억의 의사결정. 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30억 결정입니다. 아니면 내보내는 시스템을 넣든지. 그게 모조리 국민 부담. 연금 부담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공무원 숫자를 더 늘려요?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과 공무원연금 부담액은 뭐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 문제는 왜 빠져 있는가 재정에서. 그래서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 자, 그럼 이거 비교. 대한민국 정부는 개인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룹기업은 대한민국 정부는 어느 수준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답이 없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조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태동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비춰보시면 국가도 조직인 거죠. 자, 이거 한번 제가 비교해 봅니다. 기업이라면 외신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늘 경쟁 상대는 해외는 이 눈이 굉장히 밝은데 대한민국 신문의 외신 비중은 얼마입니까? 이건 제가 편집국장 수준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그분들도 써봤을 저기에 대한 니드가 작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경제는 어떤 겁니까? 국가 경제의 대부분은 GDP의 100% 이상이 수출에 비해서 결정되는 나라이죠. 그런데 세계의 흐름과 그거에 동떨어진 이 외신 비중이 이렇게 적은 나라가 존재합니까? 다른 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외신. 그러니까 해외에 대한 눈, 세계 속의 한국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기업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기업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 우리나라에서 이렇습니다. 반기업 정서 55%가 넘는다. 국가 경제가 수출 주도 경제일 수밖에 없다면 또는 경제라는 것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게 기업이라면 이런 환경을 고쳐야 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 있느냐. 이런 것을 성장할 수 있겠는가. 바이탈리티. 옛날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구호가 있었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우리 아이 대학 보내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앞으로에 대한 꿈과 바이탈리티를 얘기했어요. 어느 국가가 바이탈리티를, 어느 조직이 바이탈리티를, 어느 기업이 바이탈리티를 잊어버렸을 때 가져오는 것은 뭔가. 우리 국가는 지금 현재 어떤 바이탈리티를 갖고 있는가. 우리 다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기업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다 보면 또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청년은 왜 국가적으로 힐링하는 문화를 자꾸 가지고 가죠? 아프니까 청춘이요? 저희 요즘 매일 병원 가는데 저도 청춘입니까? 청춘 때는 아픈 거지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걸 깨어나기 위해서 아픈 게 청춘이지. 청춘은 도전해야 할 때가 청춘이지요. 이거 우리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왜 힐링시키는 거야? 도전하라고 가르쳐야죠. 이스라엘은 도대체 청년을 어떻게 도전시켜가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군대 다 뭐 전원과 남녀 다 가는 게 군대 갔다 오면 일단 해외를 1, 2년씩 돌아다닙니다. 국가에서 보조까지 해줍니다. 그걸 갔다 온 다음에 학문이나 대학을 진학하려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할지도 생각합니다. 세계 속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면서 그저 아이들을 다듬어 주려고만 합니다. 캥거루만 만들어내는 거죠. 국가 정책도 이거 갖고 전제성,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4차 혁명은. 저는 이게 하나의 사실이지만 아니 정치적 얘기를 하지 말고 이 교과서 사태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쏠림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옳고 그른 것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쏠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편. 이거 뭐 심각하죠. 4차 산업혁명도 내 편 가능한가? 이러한 5가지 정도는 기업과 대한민국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실제 예산은 2000년 100조인데 2010년 400조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앞으로만 더 올라가겠죠. 이걸 운영 능력의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거죠. 만일에 기업이나 다른 조직이었으면 이 4배의 성장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왔었을까? 근데 사람을 사용하는 능력은 양궁 대표 선수 어느 출신인지 아십니까? 김도현 총장님. 양궁 대표 아셔요? 양궁 협회 계시나요? 자, 저 석권한 올림픽 양궁 대표 저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어느 도 출신입니까? 이름은 알지만 어느 학교인지 어느 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압니다. 국가대표라는 것. 국가대표는. 그럼 양궁대표를 17도에서 17개 시도에서 한 명씩 뽑아서 17명으로 구성하면 어떨까요? 세계 무대에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요? 전 탕평이란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탕평이란 말은 네 편 내 편 있다는 얘기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걸 꿈꾸면 안 되죠. 그게 없는 시대를 꿈꾸는 것이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양궁 대표 선수는 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을 향하여. 실력주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기업은 시스템 개념이 뭐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도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국가란.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람 운영 능력도 정부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본 거예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때 닥치는 문제는 창업공신과의 갈등입니다. 창업공신을 쳐내면 이게 시스템의 외부 인사가 수혈이 되면서 회사가 커갑니다. 그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창업공시들이에요. 창업공시를 쳐내야 중견기업이 됩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려면 그때는 오너의 그릇이 문제가 됩니다. 오너의 그릇을 뛰어넘는 사람을 고용해야 이건 대기업이 되는데 그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엔 오너가 약간 좀 미치미치해도 2대 3대가 갑니다.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바꿔서 우리는 시스템을 하나의 그릇이라고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그릇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릇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국가는 5년마다 바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을 줄 세우기 또 시작하대요. 왜 줄을 세우죠? 공무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유일한 직업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갖도록 돼 있는데 그럼 이 다음에 누군가 또 바뀐다면 또 공무원을 타작하기 시작할 거라. 이것은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대한민국이 이게 변화가 와야 된다 이거죠. 이 변화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계 미래 경쟁력이라는 화두를 우리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가? 우리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쪽으로 이 화두가 바뀌어서 포커스를 바꿔줘야지 아이들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저는 뭐 총리님 계시지만 한 끼 굶어본 세대입니다. 지금 굶어도 괜찮습니다. 굶을 능력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 3끼 먹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요즘 4끼도 먹죠. 근데 손자는 뭘 먹을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경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건데 규모에 맞는 정부 부처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400조가 됐으면 왜 장관 수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죠? 아니 이 보건복지부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보험 설계 전문가한테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는 총지휘를 하라. 아니 보건부 복지부 따로 두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대체? 장관 하나 더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장관 하나 운영하는데 봉급 2억도 안 듭니다. 뭐가 문제죠? 국가 경제, 세계 경제 우리 1조 1천억 불 정도 되는데 일본의 5분의 1, 미국의 15분의 1쯤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세대는 어디쯤 갈 건지. GDP의 수출입과 교육이 미치는 영향. 이건 뭐 절대적인 거거든요. 에너지 수입이 우리가 총량의 20에서 25%가 에너지 수입입니다. 총 수입액에. 새로운 성장 동력과 4차 산업을 대비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직 혁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거기 있을 때 정부와 공무원의 경쟁력은 우리의 생존과 세계 정부의 경쟁이 필수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좀 고쳐지고 국회, 청와대가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의 문제는 할 수 없다면 요즘 뭐 개헌 논의도 있으니까 또 사실은 정부 조직법을 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 정부 조직법은 정권을 맡은 대통령이 시행령 정도로서 막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갖다 법으로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경직성이 가져오는 거죠. 자유로운 조직은 자유로운 운영입니다. 그때그때 신설과 폐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이건 시행령으로 바꿔서 정권을 맡은 사람이 책임지고 운영하세요. 해야지. 그거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장기 전략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처 간 전문화 협화, 민간 영역과 협치, 정책 기능과 수행 기능의 분리, 이걸 바꿔야 됩니다. 100만 공무원 중에서 정책과 정치에 연동되는 정책을 하는 부서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대국민 접점만 30만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전 30만의 공무원 재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대국민 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평가는 그 대국민 서비스 영역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바꿔보자고 시도해 봤었습니다. 수행 기능은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영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공무원 수 훨씬 적습니다. 왜? 수행 기능을 대부분 내놨습니다. 수행 기능은 대국민 서비스 기능은 이거는 정권의 부침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정권과 정치와의 관련은 정책부서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저는 국가의 전략부서와 정책부서와 수행비서를 삼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이 수행비서는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람을 임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잘하면 되는 거니까. 정책부서는 정치와 동전의 양면으로 가져가고 전략부서는 정권하고도 관련이 없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국가의 장기적 기구가 준헌법기관 해야 되네요. 국가전략원, 국가재정원, 국가인정, 이거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재정원은 뭐, 전략원은 뭐냐? 대한민국 어디로 끌고 갈래?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이 국가전략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재정원. 오늘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얼마입니까? 혹자는 얘기합니다. 부채 신경 쓰지 말고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 다른 나라보다 낫다. 누가 갚아야 되는데요? 갚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빚 열심히 갖다 쓰면 갚으시겠느냐고. 왜 아이들한테 빚을 남기려고 듭니까? 오늘의 정부가 왜 다음의 아이들의 미래의 국민에 대한 빚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느냐 이거죠. 그래서 정권 차원을 좀 넘어가는 국가재정원.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국가인재원. 우리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 전체를 어떠한 대비를 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작다는 거죠. 그냥 공무원 운영이 말고 국가 전체로 국민을 어떠한 4차 혁명 시대가 되면 어떠한 형태의 경쟁력, 세계인, 어떻게 갖고 있는 역량 이런 것에 대한 국가적인 맵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요. 싱가포르는 5년마다 대학 정원을 조정합니다. 우리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돼갖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자리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400조가 됐으면 이거 부총리 전문 제도로 다 바꿔도 됩니다. 사회, 경제, 산업, 과학 이 정도의 부총리 4명은 도입해도 충분합니다. 국가 규모가 그만합니다. 총리는 뭘 하면 되느냐? 총리는 이걸 하시면 됩니다. 법, 질서, 안전 이거 책임지고 맡은 겁니다. 대통령은 저 3개의 기구와 외교, 안보, 국방 이거 책임지고 이러한 역할이 이제 분담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정책부서의 전문화해서 부처 장관 이거 전문화시켜서 장관이 30명이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국무위원 15인 이상이면 됩니다. 뭐 15인은 뭐 별도로 임명해 두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총리는 국가의 기본관리 중심, 뭐 지방자치관장까지 하고, 그러고 일자리 부총리, 고령화 장관, 저출산 장관, 이거 얼마든지 만들어도 됩니다. 소규모 매트리스 조직을. 일본에 1억 총동원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10명짜리 장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0년간은 일자리 문제는 앞으로 20년 이후의 문제까지 안 풀립니다. 지금 20살이 66만 명, 1세가 43만 5천 명인데 우리나라 현존하는 능력으로서는 30만 개 정도의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럼 20년 후에도 모자랄 건 반한다는 거죠. 저 일자리 부총리쯤에서 20년짜리를 임명해 놔야죠. 국가가. 장관의 숫자가 큰 정부가 아니다. 작은 정부가 아니다. 더 좋은 정책과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 이거 상원제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 전체의 아젠다가 지역이나 각 저기의 이해상관에 의해서 바뀌고 있어서 이건 바꿔야 된다. 국가의 원로 같으신 분들이 상원에 가서 이런 것, 정파적, 지역적 사원, 중립적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국가 어젠다에 대한 상원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청와대, 이건 저도 있어 봤습니다만 이거 장관과 청와대의 역할이 현존하는 시스템에서는 오버래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렇다고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시대는 더 이상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기업도 오너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사장도 오너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인재원, 국가 전략원 이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국가 재정원 이거 필요하다는 거죠. 국가 인재원. 그렇게 이 세계는 장기적인 거니까 저 전략 재정 인재원은 임기를 한 10년에서 15년쯤 줘서 사람을 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의 부침에 관련 없게 오버래핑이 되게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그래 부총리를 하면 청와대를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분이 수석 기능을 하면 됩니다. 산업, 경제, 과학, 사회에 대한 수석 기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4명의 수석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참모 기능만 독자적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외교, 안보, 홍보, 공약은 했으니까 공약을 담당하는 수석은 두고 총무. 저 정도를 갖고 있으면 청와대가 충분히 내각과 협조 무드로서 해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도 지켜줘야 돼요. 이 정치적 중립이 안 지켜지면 공무원의 일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세력, 특정한 지역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이걸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라는 것을 보면 결국은 사람의 문제로 확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걸 단순한 공무원의 인사의 문제로 볼 게 아니고 국가의 인재 경영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국가 경영 전략을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하는 차원으로서 사람 중심의 경영, 사람 중심의 국가 경영이라는 컨셉을 가져가야 된다. 예를 들자면 4차 산업혁명에 과연 많이들 얘기했는데 어떤 기술이 승자의 기술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을 그걸 소화해낼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옛날에 IBM 백스 시대에서 새로운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면서 자바 언어의 랭귀지가 바뀌었습니다. 자바와 C++, C++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전 직원으로 랭귀지 교육을 다시 시켰습니다. 전 직원으로. 시대가 바뀌면 랭귀지가 바뀐다는 거죠. 그 랭귀지 교육을 왜 시켰는가, 전 직원을. 1인당 3개월 이상을 투자해서 그걸 철저히 교육시키고 시험 보고 등급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준비해가나. 지금 바꿔줘야 되죠. 국가 전체의 자원을, 이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가 이 인적 자원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 영역에 대해서 국가를 전체적으로 인재 경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 그 다음에 그 개개인의 경쟁력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5천만이고 일본이 1억 5천이라면 우리가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의 평균인보다 3배의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면 우리 1억 5천 가치를 가진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인재의 가치, 국민의 역량,
이걸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극단적으로 30배로 역량을 키워준다면 15억 중국과 경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특정 기술에 몰입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게 합리적인가. 어느 쪽을 먼저 펀더멘탈을 손을 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견제 감시 기구를 계속 만듭니다. 견제와 감시는 앞으로의 4차 혁명 시대에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이 할 일이고 견제와 감시면 자율이 사람의 일을 더 잘하게 만든다는 건 여러 가지로 입증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속 견제와 감시 기구를 더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예방을 해야 됩니다. 품질, 기업에서 품질 관리가 뭐냐? 예방이지 검사를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예방기구를 강화하고 예방활동을 더하고 예방교육을 더 시키면 페일러블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뭘 하고 있죠? 균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감시기구를 들여나가고 있어요. 이건 효율을, 전체적인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철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사람을 아직도 산업화 시대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잘 감시하면 안 할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5년 전에 중국이 G2를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 얼마나 웃었습니까? 아니, 북경에 가보면 우통 벗고 다니는 사람이 3분의 1인데 이 나라가 무슨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 무슨 택시가 이렇게 찌그러진 다마스 같은 게 돌아다녀요? 우리가 25년 1990년도 초반에 북경에서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지금 당당히 G2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25년 만에 했어요. 우린 25년 만에 어디가 있을 거예요? 세계 기축통화 5대 통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돈을 갖고 외국을 갈 수 있지요. 우리는 한국 돈을 갖고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5만 원짜리는 좀 너무 약하니까 50만 원짜리 하나 만들어서 종이 가지고 가서 우리로 라스베가스 가서도 쓰고 북경 가서도 쓰고 이 종이를 수출하는 나라. 이거 원가 얼마죠? 한 200원 되나요? 200원 주고 그 다음에 이건 지불 의무가 없죠. 태안지폐가 아닙니다. 갖다 주고 만약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안 갚으면 그만이죠. 우리 4천억 달러 갖고 있는데 4천억 미국이 만약에 약달러가 되기 시작해서 구매력 기준으로 반절 낮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2천억 달러 달라는 소리 못하는 겁니다. 근데 4천억 달러를 우리 왜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 종인데 그 종이를 들고 앉았습니까? 우린 그걸 갖고 100불 주면 이거 하나 줬습니다. 열심히 피와 땀과 노력을 종이를 받아오는데 썼다는 거죠. 그 우린 G3 되면 안 되나요? 지금은 안 되겠죠. 25년 후 30년 후에 G3를 꿈꾼다면 국민을 한 곳으로 몰아갈 수 있죠. 야 우리 돈 갖고 해외여행 시대를 만들자. 누구에선 내 아들의 시대, 손자의 시대에서는. 도강양해라고 그럽니다. 왜 안 하죠 우리? 또 하나 있죠. 우리 해외 인력이 700만의 해외 동포가 있습니다. 해외 동포 700만입니다. 전 인구의 15%에 육박합니다. 다국적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에 4%가 넘는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나라입니다. 왜 글로벌 코리아를 꿈꾸지 않나요? 제가 외교부에다 주장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영사 업무는 50년 전과 달라진 게 뭐냐? 영사 업무를 대폭 개비해서 바꿔서 그 나라에서의 대한민국의 하나의 거점화 전략을 만들어 나가면 안 되겠는가? 그런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번 해보자. 영사 업무를 다 바꾸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뉴욕에 지부도 있지 않냐? 그렇게 못하는가 우리는? 800만의 이스라엘이 400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왜 못하는가? 그런 꿈을 꿀 수 없는가? 우리 옛날에 있었다는 거죠. 신라방, 백제양, 신라소 백제양. 네. 있었다는 거죠. 이거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고
국내 일자리가 없는 건 20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거죠. 내보내면 안 되겠는가, 청년들. 처음 그냥 내보내면 안 되죠. 대학 구조조정해야 되니까 저 같으면 대학을 해외 전담대학으로 바꿔서 4년 동안 국비로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해외로 보내는 겁니다. 1,000만 원씩 들여서 10,000명을 키우는데 1,000억 듭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청년 일자리 자리 돈에 들어가면 돈도 아니죠. 1,000억씩 투자해서 4년 하면 4,000억만 투자하면 10,000명을 해외형을 만들어냅니다. 보냅니다. 첫 해는 아마 가면 9,990명이 안 되겠죠. 10명 살아남겠죠. 20년 동안 한다면 100만이 700만이고 1,000만 해외 동포 시대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인도는 실리콘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도가 메이크 인디아를 가고 있고 바뀌었다는 거죠. 인도가.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중국은 왜 기술력이 빨리 따라오고 있는가? 해외 중시 전략이 우리는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이런 국가적인 전략을 바꿔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꿈, 가치, 사람 이런 것들이 어떤 화두가 돼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다면 또 그 환경을 고쳐준다면 바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목소리를 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국민 휴가. 이거 우리 23일간 연월차 휴가라는 게 존재합니다. 전국 국민이 한 열흘 정도는 안 갑니다. 열흘만 다 간다면 열흘 전 국민, 이거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걸으셨던 것 같은데 전 국민이 휴가만 제대로 가준다면 일자리는 4% 6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일자리 60만 개가 동시에 생겨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 부대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고 근로시간은 100시간 이상 단축시킬 수 있고 생산성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입증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뭐 이런 건 국가정책으로 안 하는가? 법으로 휴가 다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미 하는 나라도 있고. 왜 우리는 휴가를 안 가죠? 그리고 일을 많이 한다고 자꾸 얘기하죠.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안 하는가? 이게 정해진 프로젝트라는 게 청년 해외 진출입니다. 청년 해외 진출이요. 이걸 정부에 들어가서 뭐 양쪽 부총리께 다 말씀드리고 해봤더니 일단 5개 대학 시범 실시했습니다. 작년부터. 뭐 인사처분은 아니고 그게 고용노동보험부입니다만 거기다 요청해서 출발을 시켰는데 이걸 전폭적으로 밀어준다면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해외로 진출시킨다면 저희 시대에는 제가 자라는 시대에는 해외 간다는 것이 꿈이었었습니다. 제가 해외에 갈 때 가족, 친지들이 공항에 환송 환영 나왔던 시대입니다. 요즘 아이들 해외 갈 때 인천공항은 데려다 주십니까? 문 앞에서 보내십니까? 안방에서 보내실 겁니다. 아마. 요즘 제가 군대 갈 때는 안방에서 인사드리고 제대하고 안방에서 아버님한테 인사했습니다. 요즘 군대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마 군대 문 앞에까지 가시죠? 시대가 바뀐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시대는 진짜 명실공히한 세계화 시대입니다. 세계 속에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해줘야 되죠. 그걸 국가적으로 도전하게 만들어야 되걸라요. 근데 그거 없이 구조조정은 해야 되고 일자리는 국내에는 없는 것 뻔하고 장기적 정책은 없고 간단합니다. 세금으로 일자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만 더 내신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그게 해법인가? 20년 프로젝트를 가는 게 해법인가? 한민족이 세계화 왜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뭐 복지연금 뭐 이런 얘기하는 연금 얘기하는데 지금 아마 5, 60대는 대부분 30% 이상이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을 겁니다. 애들 키우는데 올인했거든요. 그 올인했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효도연금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연금 5종 세트 해갖고 효도연금법 해서 소득의 10%를 자식들이 부모한테 주도록 하게 법을 만들어야 돼요. 예. 왜 만들어야 되는가?
부모가 그만큼 집어넣었잖아요. 자식이 능력이 생겨서 갚아야죠. 저는 10% 아이들한테 받습니다. 받는데 간단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11조가 있는데 땅에 계신 아버지한테 11조 안 주느냐. 근데 그거는 다시 몇 가지 있죠. 현금 수수해야 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매달 한 번씩 직접 수수. 그럼 애들은 한 달에 한 번은 자동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전 서약서를 받아놨으니까 뭐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있는 부모는 그 돈 받아서 나중에 또 적당히 환원되지요. 대신에 저는 약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상되어지는 이율로 정했습니다. 금액이 아니고. 네 연봉이 올라가면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다. 내 연금도 올라가니까.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의 성장과 걔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투자해요. 걔가 능력이 올라가서 봉급이 올라가면 더 연금이 느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윈윈입니다, 이게. 다 일남일녀 시대인데 그거 안 받고 어떻게 사회가 다 책임집니까? 국가가 책임지려는 건 내가 세금 더 내겠다는 거니까 내 부모 내가 책임지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효도연금법 이거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반대할 사람 없어요. 부모 세대는 반대하면 아들, 자식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자식이 반대하면 그 일은 부모님한테 가르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 잘 살지 못 살지 이건 우리의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한 번 더 잘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잘 살아봤으니 저기 계신 이제 이 총리님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또 한 번 잘 살 책임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몫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100만 공무원을 어떻게 운영하면 더 200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날개를 달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거 전에 써서 선거 발표날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한 며칠 늦어지니까 톤이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정부 혁신, 국가 혁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시대를 살면서 조그마한 힘을 보태면 한 사람이 하는 건 미동으로 그칠지만 그 미동이 지속되어지면 진동으로 바뀌고 진동은 분명히 파동을 불러일으킬 거고 그 파동은 아마 메아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노래 하나 들으시죠.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one. 예, 감사합니다. 원래 이게 원래는 다른 자료도 있어 한 2시간 정도 얘기하는 건데 여긴 다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분 정도로 약해서 말씀 올려드리니까 중간에 생략되는 행간은 그냥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